자식이란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젖을 물리고 밤잠을 설쳐가며 키운 아이. 그 아이가 내 심장에 칼을 꽂을 줄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올해 60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제 딸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고 있죠. 지금 그 애가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얼굴조차 모릅니다. 세상에 자식과 의절한 부모가 어디 한둘이겠어요. 하지만 제 사연은 조금 특별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해요.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어느 봄날이었죠. 담임 선생님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바로 학교로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정이 일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사고라도 난 건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었을 때 낯선 광경이 눈에 들어왔죠. 딸이 창밖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처음 보는 학부모와 흐느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는 딸의 단짝 친구였어요. 형편이 어려워 급식비 지원을 받는 순하디순한 아이였죠.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님, 민정이가 이 학생한테서 수개월간 돈을 뜯어냈습니다. 순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단짝 친구에게 돈을 뜯어내다니요. 피해 학생이 용돈을 다 빼앗기고 나중엔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훔쳐다 바쳤다고 합니다. 민정아, 이 말이 사실이니? 엄마한테 말해봐. 어서. 딸은 덤덤하게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걔가 나한테 그냥 돈을 줬을 뿐이야. 반성이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어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맞나 싶었죠. 피해 학생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돈을 그냥 줘? 너 정말 안 되겠구나. 나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우리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매일 통구하느라 벌벌 떨었다고. 민정 어머님,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짓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빌고 또 빌었어요.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고서야 겨우 사태가 수습됐죠.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딸이 그 돈으로 반 친구들에게 고리 대금업까지 했더군요. 돈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겁니다. 이자를 못 갚으면 남자애들에게 돈을 주어 괴롭힘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자를 못 갚아 시달린 아이들이 여럿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아무도 신고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딸을 바로잡기 위해 참 많이도 혼을 냈어요. 지금도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 눈물부터 납니다. 딸이 왜 그토록 돈에 집착하게 됐는지 그 이유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쓰러진 건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처음엔 젓가락질이 서툴러지는 정도였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을 돌고 돌아 받은 진단명은 루게릭병이었어요.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희귀 난치병이죠. 그렇게 10년이라는 기나긴 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집과 병원으로 가며 남편을 간병했어요.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살림은 바닥을 쳤습니다. 자식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 앞에서 돈 걱정하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얼마나 애쓰는지.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가난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 좋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밀려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중환자실에서 쫓겨나다시피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밀린 비용 먼저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장면을 딸이 고스란히 지켜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이 달라졌어요. 어릴 적에는 병문안 올 때마다 해맑게 웃던 아이였죠. 아빠, 빨리 나 아빠랑 놀이공원 가고 싶어. 그랬던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며 입을 닫았습니다. 눈빛도 점점 차가워졌어요. 친구들이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딸은 항상 구경만 해야 했죠. 수학 여행비를 내지 못해 혼자 학교에 남은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 생일에 빈손으로 가기 창피해서 아프다고 거짓말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병원비 벌랴, 남편 간병하랴, 딸 학교 행사 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도시락 싸들고 올 때 저는 병원에서 남편 기저귀를 갈고 있었죠. 딸의 상처를 보듬어줄 여유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은 딸이 2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빚더미와 지친 몸뿐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딸이 제게 말했죠. 엄마, 나는 절대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자 될 거야. 민정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의 비겁한 변명 레파토리일 뿐이야.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으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 돈 없어 봤잖아. 딸은 코웃음을 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고를 친 것도 결국 이런 환경 탓이었을 거예요. 저는 딸을 탓하기 전에 제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새벽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엔 공장에서 포장 일을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도 쉴 수가 없었죠. 고등학교 때 그 사고를 친 이후로 딸은 표면적으로는 얌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집착은 여전했어요.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엄마, 나는 무조건 부자랑 결혼할 거야. 두고 봐. 대학을 간 것도 공부나 취업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부자 남자를 만나기 위한 발판 정도로 여기는 눈치였어요. 고졸은 부자 남자를 만나기 어려우니까요. 대학을 가서는 공부는 하지 않고 꽈팅이니 미팅이니 하면서 남자 만나러 다니기 바빴죠.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 물어보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딸이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사위가 될 남자는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딸보다 10살이나 많았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말투가 부드럽고 제 앞에서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민정이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민정이도 어머님도 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아무 걱정 마세요. 그래, 우리 민정이 잘 부탁하네. 사업을 한다고? 무슨 사업을 하나? 유통업 쪽입니다. 부모님이 일본에서 기반을 잡으셔서 저는 한국 쪽 맡고 있습니다. 사돈될 분들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결혼식에도 잠깐 오셨다가 바로 돌아가셨죠. 딸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엄마, 시부모님이 일본에 계시니까 시집살이 걱정 없어. 완전 럭키지? 결혼식은 호텔 예식장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신랑 측 하객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줄줄이 축의금 봉투를 내밀었죠.
저쪽 세계는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딸이 결혼 후 신혼집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신혼집은 처음 봤을 때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서울 한복판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이 우리 집 전체보다 넓었죠. 창문 너머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딸은 명품 가방을 들고 외제차를 타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행복해. 진짜 행복해. 내가 원하던 삶이 이런 거였어. 딸이 그토록 갈망하던 삶을 드디어 손에 넣은 거였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딸의 눈이 웃고 있지 않았거든요. 행복하다는 말이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불안을 눌렀습니다. 딸이 소원을 이뤘으니 그걸로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결혼 후 몇 년이 흘러도 딸에게서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정아, 혹시 아이 계획은 없어? 너희 결혼한 지도 꽤 됐는데. 엄마, 나 애 안 낳을 거야. 아예 계획 없어. 왜? 이서방이랑 무슨 일 있니? 별일 없어. 그냥. 애 낳으면 돈도 시간도 전부 애한테 쏟아 부어야 하잖아.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지. 난 그렇게 못 살아. 아니, 싫어. 지금 번 돈 나는 나 혼자서 떵떵거리면서 다 쓰고 죽을 거야. 넌 고작 돈 때문에 애를 안 낳니? 이서방 많이 벌잖아. 그리고 사돈 어른들은 손주를 기다리실 텐데. 준혁 씨도 나랑 같은 생각이야. 시부모님은 일본에 계시니까 뭐라고 안 하셔. 신경 쓸 거 없어. 돼 있는 거 아주버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저는 걱정이 됐지만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딸 부부가 내린 결정이니까요. 자식 인생에 언제까지 참견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몇 달 후 딸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씩씩거리며 들어오더군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아끼던 명품 가방을 소파에 던져버렸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엄마, 나 진짜 열받아서 미치겠어. 왜? 이서방이랑 싸웠어? 아니, 시아버지가 문제야. 아주버님 네가 이번에 아들 낳았거든? 근데 시아버지가 난리가 났어. 손주 봤다고. 그것도 아들이라고. 그게 뭐가 문제야. 손주 태어나면 좋아하시는 게 당연하지. 엄마는 몰라. 아주버님이 원래 일본에서 시아버지 사업 도우면서 총애받고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아들 낳았다고 아예 가게를 통째로 차려줬어. 몇십억짜리야. 우리한테는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기껏 아들 하나 낳았다고 형님 유세가 하늘을 찔러. 딸은 분통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진작 애 하나 낳을걸. 엄마, 애 하나 낳는 거로 가게 받으면 완전 남는 장사잖아. 안 그래? 애 키우는데 뭐 몇십억 들겠어? 안 들지. 아, 짜증나. 민정아, 애가 무슨 장사 수단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엄마는 몰라.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요즘 준혁 씨도 아주버님네 보면서 많이 달라졌어. 사업 확장하고 싶은 눈치야. 아버지한테 투자 받으려면 우리도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뭔가 보여주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설마. 아, 됐어. 엄마한테 말해봤자 모를 거야.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의 눈빛이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이를 사랑의 결실이 아닌 투자 수단으로 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설마 딸이 돈 때문에 아이를 임신하려고 하나 싶었어요. 참 내 딸다운 생각이다 싶어 혼을 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깊이 캐물어 봤어야 했어요.
이때 이미 딸 부부가 아들을 너무나 원하게 됐다는 것을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후 딸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저는 딸이 속상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먼저 연락하면 제 말을 또 잔소리처럼 느낄 것 같아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요즘 통 연락이 없더니. 엄마, 나 임신했어.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임신했다고. 엄마, 나 아기 생겼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는 절대 안 낳는다고 큰 소리 치던 딸이었거든요. 돈 자기 혼자 다 쓰고 죽겠다던 그 아이가요. 정말이야? 진짜로? 너 애 안 낳는다고 했잖아. 너 설마 네 형님이 아들 낳아서 재산 받았다고 아이 가진 거야? 뭐? 참나, 그게 뭔 소리야. 그런 걸로 아이를 가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무하네, 엄마.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 준혁 씨랑 얘기 많이 했거든. 엄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축하만 해줘. 아이고, 그래. 엄마도 기쁘다. 우리 민정이가 드디어 엄마가 되는구나. 몸은 괜찮아? 괜찮아. 병원에서 확인했어. 건강하대. 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뻐졌어요. 아이를 낳으면 철이 들겠지, 모성애가 생기면 달라지겠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딸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명절에도 바쁘다고 했고 딸 생일에도 약속이 있다며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 늘 핑계를 댔죠. 엄마, 입덧이 너무 심해서 사람 만나기 힘들어. 다음에 내가 갈게. 그래도 얼굴은 봐야지. 내가 미역이랑 몸에 좋은 거 사갈게. 아, 엄마 진짜 요즘 몸이 안 좋다니까.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좀 안정 취해야 해.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딸집 근처에서 지인 결혼식이 잡혔어요. 저는 결혼식에 참석한 김에 딸집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미리 연락하면 또 피할 것 같아서 일부러 연락 없이 찾아갔어요. 임신한 내 딸 얼굴이나 보자 싶어서요.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뒤에 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근처에 결혼식이 있어서 왔다가 들렸어. 얼굴 좀 보려고. 임신했다고 몇 달째 얼굴도 안 보여주더니. 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딸의 배는 제법 불러 있었어요. 저는 손주가 잘 자라고 있구나 싶어 안심했죠. 배가 많이 나왔네. 몸은 좀 어때? 이제 좀 괜찮아졌어. 엄마, 차 줄게. 잠깐만. 사위도 안방에서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안 드리고 죄송합니다. 민정이가 워낙 힘들어해서요. 아니야, 괜찮아. 임산부는 그럴 수 있어. 자네가 잘 챙겨줘. 난 이 서방 자네만 믿어. 딸과 사위에게 다과 대접을 받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슬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딸이 힘들까봐 서둘러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가볼게, 민정아. 몸조리 잘하고. 딸도 저를 배웅하려고 같이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딸의 배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굴러간 것은 둥글게 뭉친 쿠션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딸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만 벌렸다 닫았다 했죠. 사위가 황급히 쿠션을 주어 숨기려 했지만 이미 저는 모든 것을 본 뒤였습니다.
이게 뭐야, 민정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너? 딸이 그제야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엄마, 미안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 너 지금 임신한 척 연기한 거야? 대체 이런 짓을 왜 했어? 너 설마? 엄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 나 임신 못해. 뭐? 병원에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했어. 결국 임신 어렵다는 판정 받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런 짓을 했다고? 그래, 난 아님이래. 의사가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시술을 계속 받았는데 다 실패했어. 그래서 속상해서 아이 안 갖는다고 했던 거야. 근데 나도 아이 갖고 싶어. 너무 갖고 싶었어. 그래서 입양하기로 한 거야. 진짜야, 엄마.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황망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시부모님이 문제야. 시아버지가 입양을 극도로 싫어하셔. 자기 핏줄 아니면 손주로 안 본다고 하셨어. 말씀드려봤자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야. 아니, 임신 못하는 거 아시면 이혼시키실 뿐이야. 그래서 임신한 척 속인 거야? 사돈 어른들 속이려고? 그리고 나까지? 어쩔 수 없었어. 직접 낳은 것처럼 해야 아무도 의심 안 하니까. 엄마, 제발. 나도 엄마가 되고 싶어. 나도 이런 거짓말하는 거 싫었어. 저는 기가 막혀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호통쳤어요. 당장 사돈 어른들한테 진실을 말해. 무릎 꿇고 용서 빌어. 이런 식으로 가정을 꾸리면 안 돼. 그러자 사위까지 나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발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무조건 입양 막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평생 자식 없이 살아야 합니다.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니들 지금 거짓말로 가정을 꾸리겠다고? 어머님, 이미 입양할 아이도 봐뒀어요. 준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엎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딸과 사위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내가 친자식처럼 잘 키울게. 맹세해. 제발 한 번만 봐줘. 너 솔직하게 말해. 혹시 네 아주버님이 아이 낳고 가게 받은 것 때문이야? 너희도 그거 노리는 거니? 엄마,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머님, 저희 진심이에요. 저 돈 잘 벌어요. 가게 때문 절대 아닙니다. 그냥 형이 아이 키우는 거 보면서 저희도 아이를 갖고 싶어졌어요. 아니, 사실 그 전부터 갖고 싶었는데 계속 시험관을 실패하니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이 아이를 키우니 솔직히 부러웠어요. 자식이 있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정말이에요. 사위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대성통곡했습니다. 딸도 옆에서 오열했죠.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딸과 사위가 울부짖으며 매달리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죠. 사돈을 속이는 건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로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결국 언젠가는 들통이 나기 마련이죠. 그때 가서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딸이 임신을 못하는 몸이라는 걸 저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을 딸이 불쌍했어요.
제가 나서서 이 거짓말을 폭로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싶었습니다. 분명 진실이 드러나면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겁니다. 사돈어른 성격이 그렇다면서요. 어쩌면 딸은 모든 것을 잃고 이혼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 손으로 제 딸 행복을 박살내고 이혼시킨 엄마가 될 순 없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입양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란다면요. 그게 꼭 잘못된 일일까요? 딸 부부가 진심으로 아이를 잘 키운다면 아이에게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복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쨌거나 사돈을 속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돈이 허락을 안 한다면 계속 진실을 말하며 설득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안 된다고 하면 또 말하고 또 안 된다고 하면 또 말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허락을 받아내야죠. 딸 부부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거짓 위에 행복을 쌓을 수는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저는 갈등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러다 제가 먼저 쓰러지겠다 싶었죠. 결국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는 딸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찾아왔죠. 너희들 말 많이 생각해 봤다. 내가 내 결론을 말해줄게. 엄마, 사돈 어른들한테 직접 말씀드려. 진실을 고백하고 허락을 받아. 내가 대신 말해줄 수는 없다. 너희가 직접 설득해야 해. 엄마, 그건 허락을 받으면 그때 나도 도울게. 하지만 거짓말로 시작하는 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사위가 무거운 표정으로 한참을 고민했어요. 딸이 불안한 눈으로 자기 남편을 바라봤죠. 긴 침묵 끝에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볼게요. 며칠 뒤 사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니? 처음에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당장 입양 취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이야? 진짜로 허락하셨어? 네, 그럼요. 정말이에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게 입양을 싫어하신다던 분이 갑자기 허락을 하셨다고요? 잘된 일인데 내가 직접 사돈 어른한테 감사 인사라도 해야겠다. 이서방, 사돈 어른 연락처 그대로지? 아, 그럼 제가 아버지에게 연락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전화로 국제전화가 걸려왔어요. 사부인이시죠? 저 준혁의 애비입니다. 통화를 원하신다고 하셔서. 아, 네, 사돈 어른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로 죄송하네요. 죄송하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저도 화가 많이 났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저한테 말도 없이 입양을 한다고 해서요. 우리 집안에 입양이라니 싶어서 화가 많이 났었는데 저도 생각해보니 아들 내외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제가 어쩔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 우리 민정이 흠을 이렇게 보듬어 주시다니.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입양하라도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돈 어른도 손주 잘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본에 있어서 자주 며느리를 보는 게 쉽지 않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 돌렸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어요. 사돈 어른이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죠. 이후 딸 부부는 계획대로 갓난아기를 입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처음 안아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조그마한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죠. 비록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이 아이는 이제부터 내 친손주다 생각했습니다. 민정아, 이 아이만큼은 꼭 행복하게 키워야 한다. 책임지고, 알았지? 엄마, 약속할게. 그 후 사위의 사업이 크게 확장되며 딸 부부는 더욱 여유롭게 살게 됐습니다. 손주가 온 후로 저는 자주 딸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주는 날이 갈수록 예뻐졌어요. 볼이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까르르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죠. 저는 아이를 볼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딸의 변화였어요. 한때 아이는 짐이라며 절대 안 낳겠다던 딸이었죠. 그런 딸이 이제는 진짜 엄마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이 분유를 직접 타고 기저귀를 갈았어요. 밤에 아이가 울면 벌떡 일어나 달려가 안아주었죠. 엄마, 도윤이가 오늘 나보고 웃었어. 너무 예쁘지 않아? 세상에 이런 천사가 어딨어? 그래, 우리 도윤이 너 닮아서 예쁜 거야. 엄마,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진짜야.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돈 얘기할 때 번뜩이던 그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따뜻하게 빛났죠. 저는 딸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싶어 안도했습니다. 모성애라는 게 원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사랑은 자라나는 법이죠. 딸 부부의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가사 도우미까지 고용했어요. 손주방은 예쁜 장난감으로 가득 찼죠. 저희 동네 지인들은 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러워했습니다. 순자야, 너 딸 진짜 잘 됐다. 사위도 잘 벌고 손주도 예쁘고 완전 팔자 폈네. 그러게, 어릴 때 사고 좀 친 게 대수니? 그런 애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잘 살더라. 수완이 좋은 거지 뭐. 복도 터진 거고.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묘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마치 채증이 올라오는 것처럼 가슴이 막혔죠. 대체 뭐가 이렇게 불안한가 따져봐도 그때의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잘 풀리는 게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사랑스럽게 안고 있는 딸을 보면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졌어요. 이제 다 잘 될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불안을 꾹 눌렀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2년쯤 흘렀습니다. 손주 도윤이는 어느새 종종걸음으로 뛰어다니고 말도 제법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나 과자 같은 말들을 했죠. 저는 손주가 저를 부르는 날만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임신했어. 뭐라고? 임신했다고. 진짜야.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임신 못하는 몸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도윤이 입양한 거잖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몸이었다고. 나도 믿기지 않아. 근데 진짜야. 병원에서 기적이래. 기적이라니. 그게 무슨... 난임 판정 받아도 드물게 자연 임신 되는 경우도 있대.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 엄마, 나 진짜 임신한 거야.
내 뱃속에 내 아이 있어. 그래? 아이고, 그래,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민정아, 축하한다. 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기쁜 소식인데 제 마음은 마냥 기쁘기만 하지는 못했어요. 친자식이 생기면 입양한 첫째 도윤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괜한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애써 키우라고 생각하며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첫째, 둘째 다 잘 키우면 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저는 딸 집에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딸은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는 거실 한쪽 구석에서 혼자 놀고 있었죠. 민정아, 도윤이는 왜 저기 혼자 있어? 어? 아, 나 요즘 입덧이 심해서. 그래도 엄마가 좀 안아주고 그래야지. 엄마, 나 진짜 몸이 안 좋아. 나중에 이야기해. 그날 하루 종일 딸은 도윤이한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엄마하고 불러도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예전에 그토록 사랑스럽게 안아주던 딸이 맞나 싶었죠. 민정아, 도윤이도 네 아들이야. 알겠지? 엄마, 누가 내 아들 아니래? 그냥 요즘 컨디션이 안 좋다니까. 그래, 그렇지. 사위도 옆에서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도윤이 잘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도윤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딸 집에 가면 언제나 도윤이만 외톨이였어요. 그저 가사 도우미 분께서만 아이를 봐주고 있었죠. 저는 단순히 아이가 차별받으며 자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뿐이었어요. 설마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어요. 저는 첫째 손주 도윤이 걱정에 자주 딸 집을 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계속 바쁘다며 저를 피했습니다. 엄마,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다음에 올게. 엄마, 오늘은 진짜 안 돼. 나 병원 가야 해. 핑계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익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딸 집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미숙 씨였죠.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미숙 씨, 여긴 웬일이세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급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얼른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사모님, 저 진짜 참다 못해서 여기 찾아왔어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무슨 소리예요? 천천히 말해봐요. 미숙 씨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녹음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미숙 씨는 화가 많이 났는지 핸드폰을 탁자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핸드폰에서는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어요. 미숙 씨가 딸 부부 대화를 몰래 녹음한 듯 했습니다. 사위와 딸의 대화였죠. 민정아, 이제 진짜 결정해야 해. 아버지가 도윤이 보시더니 계속 이상하다고 하셨어. 우리 둘 다 안 닮았다고. 형네 애랑 너무 다르다고. 그래서 어쩌자고. 이번에 한국 오시면 유전자 검사를 하겠대. 야, 검사 결과 나오면 그냥 걸리는 거야. 아니다, 네가 외도한 거라고 먼저 의심하실걸? 우리 그 전에 조용히 파양하자. 아이씨, 짜증나. 그러니까 내가 얼굴 보고 닮은 애로 입양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냐? 아, 그렇게 했지. 근데 저 새끼가 크면서 얼굴이 변한 거지. 나도 짜증나. 아,
파양하면 기록 남아. 아버님 성격에 분명 다 알게 되실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다른 방법이 뭔데? 나도 몰라. 근데 파양은 안 돼. 들키면 끝이야.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이게 무슨... 사모님, 저 2년 동안 도윤이 돌봤어요. 그 애가 엄마보다 저를 더 따랐어요. 제가 안아줘야 잠들었고요. 아시죠? 제가 얼마나 도윤이 아끼는지. 미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숙 씨는 눈물을 손으로 대충 닦고는 다시 말했어요. 근데 요즘 사모님이 도윤이를 너무 방치하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안아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사모님이랑 사장님이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들키면 저도 큰일 나는데 오죽했으면 제가 이랬겠어요. 아, 미숙 씨, 내가 다 미안해요. 제가 애들한테 말을 해볼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뭐요? 사모님 부부가 도윤이 데리고 외출했어요. 근데 사모님 표정이 너무 이상했어요. 저 너무 불안해요. 도윤이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나간 지 벌써 5시간째인데 연락도 안 돼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깥 사돈은 분명 딸 부부가 첫째를 입양한 걸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직접 전화 통화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녹음 내용대로라면 바깥 사돈도 속고 있었던 겁니다. 딸 부부가 말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저도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제가 통화를 했던 그 남자는 대체 누군 걸까요? 저는 딸 부부의 거짓말에 치를 떨었죠. 무엇보다 미숙 씨 말이 걸렸어요.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미숙 씨 말을 듣자마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 씨 말대로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어요. 사위에게도 전화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죠. 불안한 마음에 일단 당장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길, 내 불길한 예감이 틀렸기를 속으로 빌고 또 빌었죠. 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딸이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고 사위는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왜 전화를 그렇게 안 받아? 도윤이 어디 있어? 딸이 울먹이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도윤이가 없어졌어. 뭐? 없어졌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공원에 산책 나갔다가 사라졌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했어. 사라지다니, 2살짜리 애를 데리고 나가서 애를 잃어버려? 이 녀석이? 어머님, 저희도 정신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잠깐 딴 데 봤는데 순식간에. 순식간에? 2살짜리가 간다면 얼마나 빨리 간다고. 니들은 대체 뭘 한 거야? 경찰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저희가 수색 중입니다. 주변 CCTV도 확인하고 있고요. 아이고, 우리 도윤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하지만 슬픔보다 먼저 드는 감정이 있었어요. 의심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방금 전 미숙 씨에게 들은 녹음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 딸이 정말로 아이를 잃어버린 걸까요? 울고 있는 딸의 눈을 보며
저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딸의 표정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할 때 특유의 버릇이 있었어요. 한쪽 눈을 찡그리듯 자주 깜빡이고 말끝을 흐리는 것. 지금 딸의 모습이 정확히 그랬죠. 저희가 차를 주차하고 잠깐 그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이 많아서 다른 곳으로 가자고 제가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눈을 연신 깜빡거렸어요.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조심스럽게 경찰에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혹시 이 집 차량 블랙박스는 확인해 보셨나요? 블랙박스요? 그러자 사위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장모님, 그게 무슨... 그리고 블랙박스는 며칠 전부터 고장이 나서 녹화 안 됐습니다. 고장? 갑자기? 네, 수리 맡기려다가 바빠서 못 맡겼어요. 너무 타이밍 좋은 고장이었어요. 저는 더욱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딸이 갑자기 언성을 높였어요. 엄마 지금 우리 의심하는 거야? 내가 도윤이한테 뭘 어쨌다고? 나도 지금 속상해. 어떻게 친엄마가 이럴 수가 있어? 내 아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나를 의심해?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걔 엄마야. 내가 뭐 일부러 잃어버렸다는 거야? 난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너 왜 그러니? 차에 뭔가 찍혔을 수도 있어서 말한 건데 너야말로 왜 그렇게 말을 해?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딸의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손주의 안전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미숙 씨가 보내준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죠. 경찰관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엄마, 그게 뭔데? 어머니, 잠깐만요. 그게 뭡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딸 부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녹음이 끝나자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딸과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지금 이 녹음이 사실입니까? 파양이요? 다른 방법이요? 그건... 아이가 입양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파양 대신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요? 사위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벌벌 떨며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경찰은 딸 부부를 수상하게 여기고 자체 인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CCTV 추적과 주변 탐문 수사가 진행됐어요. 저는 집에서 연락만 기다렸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도윤이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에도 딸에게 미친 듯이 연락이 왔어요. 대부분 저를 저주하는 말들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결정적인 증거 나왔습니다. 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저는 후다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수사관이 저를 맞이했어요. 어머님, 일단 앉으세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이는 무사합니다. 네? 도윤이가 무사해요? 정말요? 네, 건강한 상태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진정하시고 제 말 들어보세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사위 되시는 분이 본인 차량이 아닌 친구 이름으로 렌터카를 빌린 게 확인됐습니다. 렌트카요? 왜 렌트카를요? 본인 차량을 쓰면 추적당할까봐 그런 겁니다. 고속도로 CCTV로 그 차량을 추적했어요. 차로 집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대형 복합 쇼핑센터로 이동한 기록이 포착됐습니다. 3시간이요? 집 근처 공원에서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네,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쇼핑센터 내부 CCTV도 확인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수사관이 모니터를 틀었습니다. 화면에 어떤 부부가 보였어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죠. 딸과 사위였습니다. 두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쇼핑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이 없이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것들이 진짜... 쇼핑센터 직원이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관할구청 아동보호팀을 거쳐 지역 아동 일시 보호소로 인계됐고요. 도윤이가 혼자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다행히 발견이 빨랐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고요. 어머님이 주신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어요. 그거 없었으면 수사가 늦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딸은요? 사위는요? 아동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블랙박스 고장도 거짓말이었어요. 일부러 끈 겁니다. 렌터카를 빌린 것도 모자와 마스크를 쓴 것도 전부 계획적이었습니다. 증거 인멸 시도까지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들이 바보가 아니었어요. 딸 부부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도 소용없었죠. 결국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저는 딸과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딸을 보는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저는 딸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평생 단 한 번도 딸에게 손찌검한 적 없는 제가요. 이 나쁜 년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생각은 해봤니? 한 번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를 어떻게 또 버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엄마, 2년 동안 너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던 애야. 네가 안아줘야 잠들던 애라고. 그 애를 어떻게 쓰레기처럼 버릴 수가 있어? 네가 그래도 인간이야? 딸은 뺨을 맞고도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왜? 엄마, 사실 뭐? 처음부터 아이를 원한 게 아니었어. 뭐라고? 아주버님이 아들 낳으니까 아버님이 가게를 통째로 차려주셨잖아. 그거 보고 우리도 아이만 있으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겠다 싶었어. 그래서 입양한 거야. 아버님 돈이 다 아주버님한테 흘러가는 게 배 아파서. 저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뭐야? 처음부터 돈 때문에 아이를 입양했다는 거야? 결국 사돈한테도 다 거짓말한 거고? 대답해! 응, 친자식인 척 속였어. 그랬더니 진짜로 큰돈을 지원해 주셨어. 준혁 씨 사업이 그렇게 커진 거야. 그럼 그때 나한테 전화했던 바깥 사돈은, 입양 허락한다고 했던 그 남자는 누구야?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준혁 씨가 고용한 사람이야. 뭐? 가짜야. 처음부터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몰랐어. 그럼 나도 속인 거니? 어? 엄마가 시아버지한테 직접 확인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어?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나는 널 믿었다고. 이 나쁜 년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딸을 믿은 제가 바보였어요. 저도 속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나 감옥 가기 싫어. 뱃속에 애도 있잖아. 얘는 내 친자식이야. 엄마, 이제 내가 평생 잘할게. 엄마 말 다 잘 들을게.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엄마.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엄마 딸이잖아. 제발. 하지만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엄마! 네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넌 벌을 받아야 해. 그건 엄마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네가 쌓은 업보야. 저는 딸의 손을 뿌리치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딸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딸 부부는 아동유기죄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본에 있던 사돈들도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왔어요. 사돈들은 자기 아들 부부의 행동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손주인 줄 알았던 아이가 입양하였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속여왔다는 것, 무엇보다 진짜 아이를 임신하고 입양한 첫째 정체를 사돈에게 들킨 것 같자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에 엄청 크게 분노를 하셨습니다. 사돈 어른은 길길이 날뛰며 자기 아들에게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죠. 아니 이미 지원한 것도 모두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들들에게 돈을 준 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오열하셨어요.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친딸을 상대로 증언하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모든 것을 진술했죠. 가짜 임신부터 입양 사기, 그리고 아이를 유기하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딸과 사위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일부러 사람 많은 쇼핑센터에 아이를 두고 온 것이라고 변명했어요. 누군가 빨리 발견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했죠. 한마디로 자기들도 아이가 걱정되어 아이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려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친구 이름으로 렌트카를 빌린 점, 블랙박스를 일부러 끈 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점,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재판 내내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죠. 결국 딸 부부는 아동유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딸이 저를 노려보았어요. 눈빛이 차갑게 얼어 있었죠. 엄마가 신고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알지? 엄마만 입 다물었으면 아무 일 없었어. 다 엄마 때문이야. 저는 잠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돈이 그렇게 좋더냐? 뭐? 돈 때문에 아이를 입양했지. 돈 때문에 사돈 어른을 속였지. 돈 때문에 나까지 속였어. 그리고 돈 때문에 그 아이를 버렸고 결국 돈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다.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엄마가 날 가난하게 키워서 그런 거잖아. 아빠 병원비 때문에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나 수학여행도 못 갔어. 친구들 다 가는데 나만 못 갔다고.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엄마는 몰라. 가난이 얼마나 서러운 건지. 가난이라는 독을 먹고 자란 게 바로 나라고. 그래서 네가 한 짓이 정당하다는 거야? 난 다시는 그렇게 살기 싫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었다고. 그래서 2살짜리 아이를 쇼핑몰에 버렸니? 네가 그 아이를 버리는 그 순간에도 그 아이한테는 네가 전부였어. 돈이 그렇게 좋다고? 네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돈 지금 어디 있니? 명품 가방? 외제차? 고급 아파트? 그거 다 어디 갔어? 지금 네 손에 뭐가 남았냐고.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민정아, 엄마는 널 가난하게 키운 게 미안하고 후회되지 않는다. 뭐? 진짜 가난한 건
네 마음이야. 가난이 널 망친 게 아니라 가난을 핑계로 네가 너를 망친 거야. 네 마음에 구멍이 났는데 그걸 돈으로 메우려고 했으니 평생 안 차는 거지. 엄마는 그게 미안할 뿐이다. 딸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사위 집안에서도 사위와 완전히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사돈 어른은 둘째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겠다며 등을 돌렸죠. 딸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버려졌던 도윤이는 제가 다시 데려와 키우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법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딸 부부의 친권 상실을 선고했어요. 입양특례법에 따라 파양 판결도 내려졌죠. 딸 부부가 파양을 한 건 아니지만 법원이 강제로 파양시킨 겁니다. 저는 도윤이를 직접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정위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절이었죠. 제 나이와 경제적 상황이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결국 아이는 더 젊고 안정적인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아이를 위해 낫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도윤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 애가 이제는 좋은 부모 만나서 사랑받으며 살기를 그것만 바랐습니다. 얼마 전 도윤이가 새 가정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밥도 잘 먹고 잘 웃고 새 부모님을 잘 따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모를 눈물이었어요. 무언가 제 가슴에서 한 덩어리가 찢어져 나간 듯 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딸은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출소하면 다시는 엄마 얼굴 안 본다고 했죠. 저도 당분간은 딸을 볼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딸이 돌아온다면 그때는 제발 정신을 차리고 오길 바랍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길, 사람이 되어서 오길. 저는 그저 그것만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